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법이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법으로 다 커버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모든 걸 다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치소에서 수감자가 언론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네. 누구냐면 그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입니다. 자필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용 구구절절 여기 며칠 있으니까 힘들다. 근데 내가 감옥에 며칠 감옥에서 오래 네. 있을 생각하니까 뭐 앞이 캄캄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줄 몰랐나요? 아니 이 한 일간지에 본인의 자필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네. 이게 다 보도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선일보에 본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예. 이게 해당 기사를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갈한 글씨로 와, 본인의 많이 썼다. 입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이 전문은 이 화면을 키우면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정리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범행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른바 스토리를 제3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가 소심한 아이였다. 아이들과 활달하게 어울리거나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이게 점점 학교 생활을 할수록 사람들을 보면은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긴장하게 되고 머릿속이 뿌얘지고 사고 회로가 멈춘 것처럼 멍해졌다. 사회생활이 어려웠다라는 호소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사이도 나빠져서 혼자 나와 살았고 나와 사는 와중에도 그래도 내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고 싶어서 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뭐 아이 구분할 거 없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가게,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사이트 이런 모든 곳에서 나를 향한 조직적인 스토킹이 시작돼서 굉장히 괴로움이 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심신미약을 증명할 뭔가의 하나의 근거로 이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럽니다. 내가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겠다는 그 공포감, 그 생각 때문에 본인의 주거지 인근의 그 쇼핑몰을 범행의 타겟지로 삼게 됐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내가 마음 먹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나를 스토킹했던 사람들이 많이 목격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처참하게 한 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다치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망자 두 분 나오셨잖아요. 한 명은 정말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 여학생이었고 남편과 한 달 뒤에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그 사망 당시에도 여행 계획에 대해서 정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던 60대 여성 사망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근데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치소에서 한 달을 있어 봤더니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만 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점.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볼까요? 참 이상한 표현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분들을 스토커라고 의심하지 않고 전부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다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는 본인의 이런 범행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결단을 내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되고 피해자 아닌 분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신 상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심신미약을 노렸냐 아니면 이 편지를 또 재판부에 동일하게 보냈는지 정확하게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 검거되기 전에 이런 게임 앱 같은 걸 개발해서 올렸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근거들이 남아있어요. 통상의 심신미약자가 보이는 행동 아니라서 이 편지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있었죠.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한쪽에는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지는 것처럼 저는 읽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본인이 선처를 원한다면 재판부에 보내야 될 편지를 맞습니다.
그 국내 유수의 언론사에 보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나 상황을 감안해줘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나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죠. 이 사안을 보면서 조주빈이 생각이 났었는데 조주빈은 본인의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했어요. 네. 구속 수감이 된 뒤에는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본인의 입장이 담긴 서신을 그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과연 가능해? 이래도 되는 건가? 범죄자가 본인의 어떤 입장을 이런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곳에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동 장치가 없나? 실제로 이 서신이란 거를 검열하지 않는다라고 구치소 네. 측도 이야기를 해서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편지를 발송하지 않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좀 뭐랄까요? 이런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편지를 읽거나 기사를 접할 때 시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걸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의 편지는 다 검열하겠다 뭐 이럴 수도 그럴 없는 거 수는 아니겠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그래서 흉악범죄, 성범죄, 뭐 세액체납 이런 것 때문에 신상 공개하는 문제들도 그럼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거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런 데까지 그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공개 제도가 2010년 4월부터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강호순의 얼굴 사진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흉악범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 공개해야 돼. 그 사람이 피해 입은 사람의 인생은 다 박살이 났는데 본인의 인권만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맞아요. 있고, 지금 예, 반대는 아직은 모르잖아. 범인이라고 결론 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해. 화는 나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 같았죠. 바로미터. 예. 예. 강호순 사건은 정말 무고한 여성들을 연쇄살인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연쇄살인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범행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신상공개 제도라는 게 대한민국에 아예 없었던 상황입니다. 2010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이 강호순이 검거된 건 2009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 주변을 탐문하고 뭐 수사관에는 못 미치지만 굉장히 취재를 좀 꼼꼼히 합니다. 범행 수법, 혹시 다른 여죄가 있진 않은지, 이 사람의 평소 성행, 생활 태도, 이웃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취재를 하던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언론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아지, 개를 좋아했다라고 하죠. 큰 개를 키우는 걸로 저렇게 생긴 알려졌었는데 얼굴이었군요. 이런 사진을 입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지인들로부터. 네. 그런데 신상 공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었고 이걸 언론에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 중이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람의 무죄 추정 원칙 중에 어떻게 이 부분에 무게 저울질을 할 것인가. 언론사의 온전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자체 취재로 입수한 사진을 일면에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해요. 그 조간에 실린 바로 그날 KBS, SBS가 저녁 메인 뉴스에 이 화면을 내보냅니다. 사진을. 그러자 이 언론계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이란 게 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뭔가 그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들의 보도 준칙상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 중에서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칼럼,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경찰도 지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면 실제로 식별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에 송치될 때뿐만 아니라 현장 검증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시신을 묻거나 훼손한 그 현장에 그때 강호순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마스크 씌우지 않았고요. 모자 같은 거 씌우지 않아서 얼굴이 그 당시에 또 영상으로 공개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후인데 그 전에는 보도할 때요. 주소까지 다 나와서 맞아요. 범죄자의 집이 어디인지까지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네.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영화 할리데이의 또 모티브가 됐던 사건 같은 경우 네.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이랬을 때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거의 생중계 형식으로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게 인질범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 방송 카메라가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중계하고 이게 뭐 피해자들이 원했던 바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범죄 수법도 언론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흉기 모자이크가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를테면 네. 흉기로 누군가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도 어떤 수법으로 흉기를 뭐 몇 번 휘둘렀달지, 뭐 신체에 넣고서 어떻게 했달지 이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은 보도 준칙상 그렇게 하면 왜냐면 됩니다. 모방 범죄의 네. 우려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마치 취재 기자의 능력치인 것처럼 이 정도로 확인한 것처럼 또 여겨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과거 얘기로 돌아가자면 2010년도가 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한 중후반까지만 해도요. 범죄자가 저질러 나왔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게 거의 확실하다 하면요. 얼굴 공개했고요. 네. 이름도 공개했고요. 저도 그래서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그 범죄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집 주소까지 그러니까요. 공개를 했어요. 예. 근거가 없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선례가 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람 강력범죄 저질렀다고 얼굴이 다 공개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무죄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언론사 등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렇죠. 그때 나왔던 98년도의 판결문에 이런 아. 구절이 나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누군지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은 없다. 이 말인 즉슨 신상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과 그리고 저희가 퍼블릭 피규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퍼블릭 피규어요. 공적 인물이라는 거죠. 잣대가 동일하다고 법원이 보지 않아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굉장히 유명해서 어떤 청소년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연예인이나 이런 가수분들이 공인의 호칭을 받지는 않지만 퍼블릭 피규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공개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 시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이걸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범행 수법이 이랬구나, 이런 장소에서 이뤄졌구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를테면 뭐 30대 남성이고 이런 히스토리를 가졌구나, 이 정도 알면 되지. 이거는 아무개야, 어디에서 살고 있는 뭐 이를테면 김철수야,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판시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게 또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공적 인물과 일반 시민의 규정을 법에서 다르게 하긴 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상공개 제도가 구체적으로 이제 법정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에 어떤 논의 과정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크게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많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에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다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세한 신상 정보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서 억울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낙인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해서 공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2010년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성범죄와 흉악 네, 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이 신상공개 제도가 또 왜 생겼냐면요. 일반 시민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반사 이익을 그 당시에 유영철
너무나 많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유영철도 그 당시에 즉시 이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가 않았었어요. 뭐 그렸다는 그림, 과거에 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보도가 됐지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정남규 역시 예.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기준을 세우자라고 해서 신상공개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성범죄와 이런 강력범죄를 달리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범죄자는 이 기소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후에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이 있는 집에는 서신 형태로 또 이 알림이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요. 조주뱅 같은 경우도 이게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기소되기 전에 신상이 공개됐던 겁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교복을 입고 애띤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던 그러니까 머그샷은 그 당시에 공개가 되지 않았고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증명사진이 공개가 됐던 건데 그거는 성범죄에 관한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공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죄가 확정돼야지만 공개되는 건 아니라는 점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모두 피의자 신분에서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유죄 확정이 되기 전에 공개는 될 수 있는데 원래 성범죄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성범죄는 보통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조주빈처럼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아니면 잘 되지 않습니다. 재판 전에는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사후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범죄라는 건 습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동이 또 이 피해 대상인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웃들에게 이 사람이 성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신상 공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이 경우에도 좀 비교적 넓게 예외 사유를 판결로 갖고 있어요. 판시로. 어느 경우냐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일회성인 경우 그리고 신상이 공개됐을 때 신상이 공개되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족들의 피해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하더라도요. 일상생활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주변의 아이들이 너네 뭐 아버지가 내지는 너네 어머니가 성범죄자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헤아려서 기계적으로 이걸 부가 명령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케이스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법원의 몫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것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관세청에 세금 안 내고 버팅기면 명단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단 공개를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계속 버팅긴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다면 망신주기인 거죠. 너 이 돈 제대로 내지 않으면 체납한 세금 제때 내지 않으면 망신을 주겠다라는 취지가 여기엔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을 뭐 몇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 어느 정도 안 냈다라고 해서 신상 공개까지 하진 않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예. 2억 원 이상의 체납. 그것도 한 달 미뤘다고 바로 신상 공개하진 않고요. 1년 이상,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한정해서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합니다. 신상 공개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249명이에요. 비교적 적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요. 조단입니다. 1조 7억 원. 그런데 과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징수하는 거예요. 돈 안 벌었으면 뭐 소득세든 뭐든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됐던 건데 1조 7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수익을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닉하고 숨기고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해외로 빼돌리고 이러니까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느냐? 이거 신상이라도 공개하자. 이런 입법자의 어떤 결단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상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아우 저 내려주십시오. 저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느냐. 실무에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낮다. 왜냐하면 실제 올해 1월에서 7월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거둔 징수액이요. 190억 원인데요. 이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으로 따지자면요.
0.02%밖에 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공개되든지 말든지 안 내는군요. 내가 지금 당장 처벌받는 거 아니고 얼굴 공개된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 뭐 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고 망신 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뭐 신상 공개 그런 방송을 해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 뭐 사건 25시 이래서 실제로 굉장히 지명수배된 사람들을 매우 상세하게 알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로를 진행하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요. 이것도 죄가 확정되기 전에 얼굴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전 국민한테 가 닿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좀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이 더는 이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홈페이지나 공공의 기관에서 공개하는 것보다 전파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에서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뭐라 해줄까요? 공개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생각. 효과는 크죠. 검거율이 상당히 그 당시에 높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조 단위인데 안 내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 저는 뭐 5천 원짜리 안 내도 계속 뭐 날아오고 이러던데 네. 그렇죠? 네. 요거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가 95명인데 그중에서 4명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8월 30일에 났고요. 생년월일에 직업, 근무지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4명이면 사실 되게 조금이긴 한데 그렇죠. 최후의 수단으로 좀 본다는 건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논란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벌에는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게 있어요.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건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면허증을 갖고 음주라는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데 해외 출국을 못하게 한다. 여권을 중지시킨다. 이를테면 면허증을 뺏는다. 그 부분은 부당결부 아니냐라는 입법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법이 다 바뀌게 됐고 최근에 4명의 신상까지 공개된 사안입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갔는데도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치 결정 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맞습니다. 법원에서 감치 결정이 났을 때는 진짜 의도적으로 돈을 안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안 내고 버팅기면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형사처벌 규정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비를 당연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딱 그 구간표에 따라서 얼추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왜냐면 받지도 않던데 제가 보니까. 혼자 양육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양육권은 많은 비율로 엄마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자녀를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아빠가 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존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배드파더스 판결 1심에서 신상 공개했을 때 무죄 판결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 판시를 보면 이게 과연 그냥 통상적인 채무 불이행, 금전을 주지 않은 그런 불이행의 임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법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건 아이의 목숨, 생명과 관련이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판시가 바뀌긴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 운전면허증도 아이 양육비 주지 않으면 박탈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감치라는 건 법원의 재량으로 가두는 겁니다. 일정 정도 수감을 시키는 그런 개념인 건데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양육비를 또 안 줘? 그러면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치 명령까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아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혼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생계도 위험한 상황인데 양육비를 당연히 줘야 되지만 맞습니다. 본인이 아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못 주고 있다. 그럼 법원에서 가둔다. 그렇게 결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정을 보는 부분, 헤아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법원에서 가둬라고 했을 때는 아니 뭐야 있는데 아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약간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형사처벌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까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학습할 때까지만 그걸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자력으로 본인 학비 같은 걸 버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일단 양육비라는 건 미성년 그 성년이 되는 이 직전까지 부모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다라고 법이 엄청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감치 명령도 하다 어쨌든 권고를 하다가 안 됐을 때 감치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시도 경찰청한테 이야기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하는 거고요. 양육비도 1,000, 2,000 될 때까지 내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출국 금지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5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 보통은 양육비 이 소득 구간이 상당히 높아도 한 월 200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일방이. 그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자녀 한 명당 한 5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선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50만 원이 10달이면 500만 원이고 100달이어야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100달이면은 거의 한 7, 8년 가까이 돈을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도 법적으로 가능한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밀렸다라고 해서 출국 금지 당장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외국에 업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이게 생업이랑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이 밀린 양육비 채무자가 출국 금지 요청 대상자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지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사인일 때는 또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 대상 아까 말씀드렸고 4명이 대상자에 포함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평생 명단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공개일로부터 3년 동안 하고요. 당연하지만 내가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행 즉시 이 부분을 지워주게 되고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했다. 아니면 실종이 됐다, 아니면 사망했다. 이 경우에도 지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강력범죄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4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어야 된다. 그리고 범행을 본인이 맞습니다. 저질렀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신상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4가지 요건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 기준점을 갖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짚어주신 대로 일단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해야 됩니다. 살인,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무슨 강간살인 같은 아주 강력범죄에 한정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이를테면 그렇죠. 자백이 있다거나 네. 자백보다 강한 증거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그 정황상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신상 공개하면은 그 안 되죠. 불이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요건은 일단 공익성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 근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건 상당히 모호하죠. 과거에 98년도 판례도 봤을 때 알 권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냐. 일반인인데 누구고 어디 사는지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그건 물음표가 쳐진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성뿐만 아니라 이 범죄 재범 방지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신상 공개가 됐을 때 이런 요건을 다 같이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요건은 이건 네거티브 요건인데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렀고요. 이 아이가 저지른 게 거의 확실시되고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 미성년자라는 그 특수성을 봐야 된다. 이를테면 뇌가 아직 완전히 구조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고 외부 환경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청소년의 특성을 헤아리지 않고 선고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입법도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리 강력범죄여도 청소년은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얼굴 공개하는데 그 머그샷 공개하는 거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렇죠. 입법 논의만 상당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전직 그러니까요. 대통령, 심지어 몸무게까지 드러났어요. 그리고 키 같은 것도 머그샷은 이 선에 따라서 신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부러 머그샷을 찍을 때 분노의 감정을 담은 표정으로 일부러 참모진과 논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까지. 그러니까 머그샷이라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거죠. 당연히 찍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머그샷 같은 것을 찍어서 언론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강력범죄 그 신림동 그 기슭에서 저지른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요. 신상 공개가 됐지만 이게 지금 모습과 좀 약간 다르기도 하고 해서 언론에 나올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인신을 왔다 갔다 좀 이동시킬 때 경찰이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그게 또 한번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기자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우와 이러기도 하고 경찰서의 어떤 기물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놀라고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실상의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얼굴을 좀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실제로 아,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 공개가 될 테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범죄 예방 효과인데 네. 그런 실효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아니면 엄벌주의, N번방 사건을 이를테면 들면요. 상당히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들이 많았어요. 소지만으로는 또 처벌을 못했는데 법이 다 개정되고 이런 구멍들을 메우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양형 기준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이 미비했었거든요. 그러면 양형 기준도 높이고 법정형을 높였을 때 그 범죄가 근절되느냐, 예방에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가 있느냐.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범죄 지표를 보면요. 이른바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이런 성착취물 범죄 상당히 늘었어요. 이게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아 이거 내가 그냥 숨기고 있을 게 아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고율이 높아지는 원인도 있겠지만 범죄 자체가 그렇게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정형도 당연히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 효과에는 상당히 한계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화적인 저변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 정치학적인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범죄로 표출될 뿐이지 여러 사회 문제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게 범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모아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렵지만 해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엄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줄지는 않으니까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만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줄지 않으니까 처벌 외에도 다른 예방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네, 예, 사적 보복, 네. 예, 신상 털기 이런 게 이어지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중상해죄였어요. 상해 정도가 너무 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상해는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성범죄 이슈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외가 됐는데 범죄의 죄질로만 따지면 너무 공부를 많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적인 어떤 보복의 수단으로 피해자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인들이 또 어떤 유튜버의 채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상이 알려지게 됐는데 법이 제대로 돼야지 사적인 어떤 처벌은 그분들이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법이 위반한 것 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필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는 법이다.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